밤 11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발견한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저 사람이 얼마나 밉상인지를. 반성이 깊어질수록 가슴은 답답해지고, 분노는 치솟고, 결국 당신은 어둠 속에 갇힌다. 세상은 말한다. 매일 반성하라. 성찰하는 삶을 살아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한다. 반성은 자기 혐오의 가면이다. 괴롭다면 반성하지 말고 그냥 자라. 오늘 밤 200년 전 철학자가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자유로운 진실을 들려드린다. 당신은 지금까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완전히 잘못 배워왔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성공한 사람은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본다고.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성장하는 인간은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한다고 말이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복귀한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실수는 없었나? 오늘 내가 한 행동 중에 후회할 만한 것은 없었나? 오늘 나를 대하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나? 그런데 이상하다. 반성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기분이 나빠진다. 아침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던 하루가 밤이 되어 되돌아보니 완전히 망가진 하루로 보인다. 오전에 동료와 나눴던 대화. 그때는 평범한 대화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웠던 것 같다.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점심 식사 후 상사가 던진 한마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곱씹어 보니 나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저녁에 배우자와 나눈 짧은 대화. 별것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미안함과 자책감이 밀려온다. 반성이 깊어질수록 당신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친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혐오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분노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가? 나는 왜 항상 실수를 반복하는가? 자기 혐오가 몰려온다. 동시에 저 사람은 왜 나를 무시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가? 타인에 대한 원망이 끓어오른다. 결국 당신은 우울 속에 빠진다. 반성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당신을 어둠 속에 가두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봤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몸의 상태에 종속되어 있다. 몸이 피곤하면 생각도 피곤해진다. 영혼이 지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세상 전체가 적대적으로 느껴진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우리의 표상이다. 즉,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우리 의지의 상태가 만들어낸 주관적 이미지라는 것이다. 당신이 활기차고 건강할 때 세상은 밝고 희망적으로 보인다. 같은 풍경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도 호의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 같은 풍경이 황량하게 느껴지고 같은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신이 밤에 반성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하루의 전투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침대에 눕기까지 당신은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결정 피로라고 부른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 개념을 간파했다. 그는 의지의 행사가 인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이것을 얻고 싶다. 저것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되지 않고 싶다. 이 욕망의 연속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 당신의 의지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하루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될까? 탈진한 의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본다. 작은 실수는 거대한 재앙으로 보이고 사소한 말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으로 느껴진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쾌락을 느낄 때의 비대칭성을 지적한다. 고통은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진다. 작은 가시 하나가 발에 박혀도 우리는 즉각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가시가 없는 상태, 즉 건강한 상태는 당연하게 여겨져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돌아볼 때 잘된 일들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잘못된 일들만 또렷하게 부각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 시간에 출근한 것,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한 것, 동료들과 무난하게 지낸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했던 한마디 실언, 오후에 놓친 작은 기회, 퇴근길에 느꼈던 불쾌함, 이런 부정적 사건들만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구조라고 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반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정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반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로한 상태에서의 반성이 거짓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밤에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구나. 나는 항상 실수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탈진한 의지가 만들어낸 왜곡된 판단이다. 아침에 당신이 활기차게 일어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할 때 당신은 사회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밤이 되어 에너지가 고갈되자 갑자기 당신은 무능하고 사회성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당신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의지의 강도라는 색안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본다. 생명력이 왕성할 때는 자신감이 넘친다. 하지만 생명력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밤의 반성은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다.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의 판단처럼 왜곡되고 과장된 판단이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반성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활기차고 즐거울 때는 반성하지 않는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당신이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제의 실수를 반추하지 않는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반성은 언제 일어나는가?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일어난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일어난다. 현재가 고통스러울 때 일어난다. 다시 말해 반성은 건강한 정신활동이 아니라 병든 정신의 증상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우리는 반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성숙의 표시로, 지혜의 발현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한다. 반성은 생명력 결핍의 신호다. 당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다는 증거다. 건강한 사람은 앞을 본다. 병든 사람은 뒤를 본다. 활기찬 사람은 미래를 계획한다. 지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한다. 그렇다면 반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혐오의 가면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자신을 공격할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과거를 뒤적거린다. 실수의 증거를 찾는다. 부족함의 흔적을 모은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 올려 역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맹목적이라고 말한다. 의지는 목적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 우리가 행복할 때조차 의지는 만족하지 않는다. 의지는 항상 다음을 원한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원하고 저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하지만 불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의지는 외부로 향하던 욕망을 내부로 돌린다. 밖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 안으로 파고든다. 그것이 바로 반성이다. 반성은 외부를 향하던 의지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자기잠식이라고 했다. 배고픈 짐승이 자신의 꼬리를 물어뜯는 것처럼 좌절된 의지는 자기 자신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반성의 진정한 위험성을 본다. 반성은 우리를 개선하지 않는다. 반성은 우리를 약화시킨다. 반성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무기력해진다. 자신의 한계만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만 각인하게 되고 결국 나는 안 돼라는 신념을 강화하게 된다. 더 나아가 반성은 타인에 대한 분노도 불러온다. 우리가 자신을 비난할 때 동시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도 비난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나 부족함에는 언제나 타인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상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실수한 이유는 동료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불행한 이유는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성은 자기 혐오와 타인 혐오를 동시에 생산한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서로를 강화하며 악순환을 만든다. 나를 비난하면 화가 나고, 화를 타인에게 돌리면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 때문에 다시 나를 비난한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쇼펜하우어는 이 악순환의 유일한 출구가 의지의 진정이라고 본다. 즉, 욕망을 멈추는 것, 판단을 멈추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우리는 반성하지 말라고 의지할 수 없다. 의지로 의지를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의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의지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잠이다. 잠은 의지의 완전한 정지다. 잠들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계획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잠은 존재론적 리셋이다. 잠은 우리를 의지의 폭정에서 일시적으로 해방시키는 유일한 피난처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괴롭다면 잠들어라. 반성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잠들어 버려라.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이것은 치유다. 현대인들은 잠을 과소평가한다. 잠을 게으름의 표시로, 나약함의 증거로 본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각하려 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본다. 잠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치유 행위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한 의지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불만을 느낀다. 당신이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술을 마시든, 여행을 가든, 의지는 여전히 작동한다. 명상 중에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의지가 판단한다. 기도 중에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지가 의심한다. 오직 잠만이 의지를 완전히 끈다. 그래서 잠은 의지로부터의 유일한 도피처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잠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매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그는 잠이 철학적 사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오히려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직시했다. 도피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다. 반성하지 말라는 것, 잠들어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다. 세상은 말한다. 더 노력하라. 더 반성하라. 더 계획하라. 더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만 좀 해라. 쉬어라. 내려놓아라. 잠들어라. 어느 쪽이 옳은가? 경험이 말해준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깊은 우울에 빠졌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도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했나?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나?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반성과 자책이 당신을 우울에서 구해내는가? 아니다. 반성과 자책이 당신을 더 깊은 우울로 밀어넣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구했는가? 아마도 그냥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우울이 옅어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적극적으로 우울을 극복하려 하지 말라.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라. 의지를 발동해서 우울과 싸우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울 자체가 이미 의지의 좌절이기 때문이다. 좌절된 의지로 의지를 회복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잘 먹어라. 음식은 생명력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쇼펜하우어는 신체의 건강이 정신의 건강보다 우선한다고 봤다.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라고 본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진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결국 몸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의지는 몸 그 자체다. 우리가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욕구이고 충동이다.
그래서 몸이 약하면 의지도 약해진다. 의지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몸이 강건하면 의지도 강건해진다. 의지가 강건하면 삶이 견딜만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우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식사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먼저 몸을 채워라. 그러면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진다. 그리고 자라. 충분히 자라.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현대 사회는 수면을 사치로 본다. 성공한 사람은 잠을 적게 잔다는 신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잠을 줄여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잠을 줄여서 더 생산적이 된 사람도 없다. 단지 잠을 줄이고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성공했을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수면 부족은 재앙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의지력이 약해진다. 쇼펜하우어는 규칙적인 수면을 매우 중시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들었고 충분한 시간 동안 잤다. 그가 평생 동안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충분히 쉬었기 때문이다. 휴식이 충분한 사람만이 깊이 사유할 수 있다. 피곤한 사람의 생각은 피상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괴로울 때는 반성하지 말고 자야 한다. 평소보다 일찍 자고 평소보다 오래 자라.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잠이 안 와요. 괴로운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잠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누워 있어라.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도 그것은 깨어서 괴로운 생각을 반추하는 것보다 낫다. 쇼펜하우어는 명상이나 관조도 권했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다면 그냥 잠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봤다. 명상은 어느 정도의 정신 에너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잠은 아무런 에너지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의식을 끄면 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 일찍 일어나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아침의 특별한 힘을 알고 있었다. 아침은 의지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밤사이 수면을 통해 의지는 재충전되었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침의 당신과 밤의 당신은 거의 다른 사람이다. 밤의 당신은 지치고 절망적이었지만 아침의 당신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아침 시간을 가장 중시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정오까지 글을 썼다. 왜 아침에 글을 썼는가? 아침의 정신이 가장 맑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전날의 괴로움이 희미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밤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 밤에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밤에 당신은 관계를 끊고 싶어지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어젯밤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아침에는 견딜만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당신의 생명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내려라. 밤의 절망을 믿지 말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괴로운 저녁이 왔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실망하고 지쳤다. 이제 침대에 누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성하고 싶어진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찾고 자신을 책망하고 싶어진다. 바로 이 순간 멈춰라. 그 충동을 알아차려라. 아, 내가 지금 반성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지쳐서 나타나는 증상이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은 반성하지 않겠다. 오늘은 그냥 잔다. 일기를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일기를 쓸 때가 아니다. 일기는 에너지가 충만할 때 쓰는 것이다. 지쳐서 쓰는 일기는 자기 혐오의 기록이 될 뿐이다. 그런 일기를 쓰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는가? 아니다. 더 우울해진다. 그러니 그냥 잠들어라.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라. 혹시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들 수 없다면 몸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하라. 심장 박동에 집중하라. 생각을 멈추려고 의지를 쓰지 말라. 그냥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라. 그러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희미해진다. 그리고 잠든다. 깊이 잠든다.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수면 중에 의지는 재충전된다.
의지는 맹목적 힘이다. 그것은 생각으로 조절할 수 없다. 하지만 휴식을 통해 회복될 수는 있다. 밤새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수리한다.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한다. 그리고 이 육체적 회복은 곧바로 정신적 회복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에게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은 육체의 표현이다.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을 낳는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어젯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아직도 거기 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이 바뀌었다. 당신의 의지가 회복되었다. 당신의 생명력이 돌아왔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어제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문제가 오늘은 해결 가능해 보인다. 어제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잠의 마법이다. 잠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당신을 바꾼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갱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낡은 의지가 죽고 새로운 의지가 태어난다. 그래서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가 아무리 끔찍했어도 아침은 새로운 기회를 준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구조에 새겨진 생물학적 사실이다. 하루의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은 우리 몸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활동을 멈추고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한다. 이 리듬을 거스르는 것은 우리 존재를 거스르는 것이다. 밤에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거나 아침에 억지로 자려 하는 것은 자연을 거역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리듬을 따를 것을 권한다.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라. 현대인들은 이 리듬을 잃어버렸다. 밤늦게까지 인공 조명 아래서 일하고 아침에는 억지로 일어난다. 이것은 의지를 소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쇼펜하우어 본인은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계적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규칙적 생활이 정신의 자유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 불규칙한 생활은 끊임없는 결정을 요구한다. 오늘은 몇 시에 잘까?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까?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의 의지를 소모시킨다. 하지만 규칙적 생활은 이런 결정을 없앤다.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절약한 의지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는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아침 시간을 글쓰기에 할애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가장 맑은 정신 상태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점심 이후에는 산책하고 독서하고 음악을 즐겼다. 저녁에는 사교 활동을 했다. 이런 규칙적 루틴이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은 휴식이다. 더 많은 반성이 아니라 반성의 중단이다. 더 많은 각성이 아니라 잠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성할 것을 요구한다. 깨어 있어라. 의식적이어라. 자각하라. 반성하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한다. 때로는 의식을 끄는 것이 최선이다. 때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지혜다. 의식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때로 의식은 우리를 고문한다. 밤에 침대에 누워 끊임없이 자신을 심판하는 그 의식, 과거를 반추하며 자신을 책망하는 그 의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은 꺼버려야 한다. 그리고 잠들어야 한다. 잠은 작은 죽음이다. 매일 밤 우리는 작게 죽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 죽음과 재생의 리듬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 번도 잠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금방 미쳐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은 스스로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식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러워지고 혼탁해진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면 의식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는가? 반성으로는 치울 수 없다. 반성은 쓰레기를 재배열할 뿐 쓰레기를 없애지 못한다. 오직 잠만이 의식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잠은 의식의 리셋 버튼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잠을 존재론적 사건으로 본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갱신하는 것이다. 잠들기 전에 나와 잠에서 깬 후에 나는 연속적이지 않다.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
그 간격 속에서 옛날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재조직된다. 기억이 재배치되고 감정이 재조정되고 신경회로가 재구성된다. 그래서 어제의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잠의 치유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반성보다 잠을 권하는 이유다. 반성은 같은 뇌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씹는 것이다. 아무리 씹어도 새로운 통찰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잠은 뇌 자체를 바꾼다. 새로운 뇌로 문제를 보면 새로운 해법이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이 등장한다. 그는 자기 혐오와 타의 혐오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봤다. 당신이 밤에 자신을 비난할 때 동시에 타인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생각과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하는 생각이 번갈아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분열이라고 본다. 하나의 의지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지는 본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와 세계는 분리되지 않는다. 나의 의지와 세계의 의지는 근본에서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세계도 미워하게 된다. 세계를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미워하게 된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지 자체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의지가 진정되면 나를 향한 공격도 멈추고 세계를 향한 공격도 멈춘다.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의지를 진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잠이다. 잠 속에서 우리는 나와 세계의 구분을 잃는다. 꿈속에서 나는 세계이고 세계는 나다. 모든 경계가 흐려진다. 이 무경계의 상태, 이 의지 없음의 상태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구원이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열반 개념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 열반은 욕망의 소멸이다. 의지의 소멸이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완전히 의지를 소멸시킬 수 없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일시적 열반이다. 매일 밤의 잠이 바로 그것이다. 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열반이다.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도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본다. 죽음은 영원한 잠이고 영원한 평화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밤 작게 죽는 것이다. 반성은 이와 정반대다. 반성은 의지를 더욱 강화한다. 나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하며 의지를 채찍질한다. 하지만 이미 지친 의지에게 채찍질은 고문이다. 더 나아갈 힘이 없는데 계속 채찍질하면 의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우울이다. 우울은 의지의 자기 공격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 원칙은 분명하다. 괴로운 저녁이 왔을 때 반성하지 말라. 일기 쓰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그냥 먹고 자라.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지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의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봤다. 하지만 동정심은 에너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지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여유가 없다. 오히려 타인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쉬어야 한다. 충분히 쉬고 회복된 후에야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다. 밤의 반성은 진짜 성찰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가 만들어낸 왜곡된 자기 심판이다. 진짜 성찰은 아침에 일어난다. 맑은 정신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어제의 실수가 여전히 거기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배울 점으로 보인다. 어제의 갈등도 여전히 거기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같은 사건인데 밤에 보는 것과 아침에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의지의 강도가 바뀐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세계 인식이 철저히 의지의 상태에 의존한다고 봤다. 의지가 강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의지가 약할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중요한 판단은
의지가 강할 때 내려야 한다. 즉, 아침에 내려야 한다. 밤에 내린 결정은 신뢰할 수 없다. 밤에 이 일을 그만둬야겠어 하고 생각했어도 아침이 되면 좀 더 해볼까 하고 생각이 바뀐다. 밤에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어 하고 생각했어도 아침이 되면 대화를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마음이 바뀐다. 이것은 변덕이 아니다. 이것은 의지의 회복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을 깊이 이해했다. 그 스스로 평생 고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본인은 전혀 외롭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 자신과 친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원수 사이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타인을 찾는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기 혐오를 멈추면 가능하다. 우리가 혼자 있기 힘든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서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추함, 자신의 무능, 자신의 실패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진다. 타인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제안한다. 도망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라. 어떻게 화해하는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는 기준을 버리면 자기 혐오도 사라진다. 나는 그냥 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다. 이 받아들임이 생기면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진다.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화해할 수 있다. 자기 혐오가 타인 혐오를 낳는다고 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이 타인 수용을 낳는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관대하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동정심의 기초다. 동정심은 나와 타인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온다. 나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은 근본에서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같은 의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의지의 노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지 못해 괴로워하고 얻어도 곧 시들해지는 이 영원한 굴레 속에 갇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타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다.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의지의 희생양이구나. 이 깨달음이 진정한 동정심이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피곤할 때는 불가능하다. 피곤하면 나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쉬어야 한다. 충분히 쉬고 의지가 회복되어야 이런 깊은 통찰이 가능해진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된다. 의지를 부정하라. 하지만 의지로 의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의지가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그 기다림의 가장 확실한 형태가 잠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지혜다. 세상의 자기계발서들은 복잡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7가지 습관, 12가지 법칙, 30일 챌린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처방은 간단하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것이 전부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신이 아니다. 우리는 육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지이고 의지는 육체 그 자체다. 육체를 돌보는 것이 곧 의지를 돌보는 것이고 의지를 돌보는 것이 곧 우리 존재를 돌보는 것이다. 반대로 육체를 학대하면 의지가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가장 철학적인 행위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오늘 밤 일찍 잠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도박, 기도, 명상, 여행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도박은 의지를 더욱 흥분시킨다. 이미 탈진한 의지에게 더 큰 자극을 주는 것은 독이다. 기도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구원은 의지의 진정에서 온다. 명상도 마찬가지다. 명상은 훌륭한 수행이지만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완전히 탈진했을 때는
명상조차 부담스럽다. 여행은 어떤가? 여행은 환경을 바꾼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환경 변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파리에 가든 로마에 가든 당신의 지친 의지는 여전히 지쳐 있다. 풍경만 바뀌었을 뿐 당신의 내면은 그대로다. 오히려 여행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지친 사람에게 여행은 추가적인 부담일 뿐이다. 술은 어떤가? 술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흐리게 한다. 그래서 잠시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술의 효과가 사라지면 자기 혐오는 더욱 깊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술에 의존하는 나라는 새로운 자기 혐오의 이유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술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단지 문제를 뒤로 미루고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것만 남는다. 먹는 것, 자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들은 어떤 기술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돈도 들지 않는다. 어떤 특별한 능력도 필요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여기에 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현학적인 것을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 그는 형이상학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철학적으로 분석했지만 그 해법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잘 먹고 잘 자라.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지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매일 성장하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은 리듬을 타고 살아간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강했다가 약해지고, 활기찼다가 지친다. 이 리듬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지쳤을 때는 쉬고, 회복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리듬을 부정한다.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라고, 항상 생산적이어라고, 절대 멈추지 말라고 강요한다. 이것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려는 시도다. 그리고 이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기계가 아닌 인간은 반드시 지친다. 그리고 지쳤을 때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규칙적으로 쉬었다. 그는 매일 밤 일찍 잠들었고, 매일 오후 2시간 산책했고, 저녁에는 여유롭게 사교 활동을 했다. 그는 자신을 혹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72년의 생애 동안 방대한 저작을 남길 수 있었다. 반대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다가 일찍 죽은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스승으로 삼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는 배우지 못했다. 니체는 자신을 혹사했고 결국 45세에 정신이 붕괴했다. 카프카도, 키르케고르도, 파스칼도 모두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다. 그리고 모두 일찍 죽었거나 비참하게 살았다. 쇼펜하우어는 달랐다. 그는 72세까지 살았고 말년까지 정신이 또렷했고 평화롭게 죽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한 결과다. 그는 의지와 싸우지 않았다. 의지의 리듬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의지에게 짓밟히지 않았다. 우리도 같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워 괴로운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과 싸우지 말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반박하려 하지 말라. 그냥 인정하라. 그래, 나는 지금 피곤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진실이 아니라 피로의 증상이야. 그리고 자라.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라. 억지로 감사하려 하지 말라. 그냥 눈을 감고 잠들라. 내일 아침을 기다리라.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의지,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어제의 절망은 희미한 기억이 될 것이고 어제의 자기 혐오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매일 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죽음과 재생, 끝과 시작.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우주의 근본 리듬이라고 봤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낮이 왔다가 밤이 오고 봄이 왔다가 겨울이 온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다.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다시 강해진다. 이 리듬을 거스르지 말라. 이 리듬에 몸을 맡겨라. 약할 때는 쉬고 강할 때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반성은 자기 혐오의 가면이다. 벗어 던져라.
괴로움은 피로의 신호다. 듣고 따르라. 잠은 작은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이다.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라.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자매에도 의지로부터 일시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예술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예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술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훌륭한 그림을 볼 때, 깊이 있는 문학을 읽을 때 우리는 잠시 욕망을 잊는다. 배가 고픈지, 돈이 필요한지,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직 그 순간의 아름다움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구원이다. 일시적이지만 완전한 평화. 쇼펜하우어 본인도 음악을 매우 사랑했다. 그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다. 왜 음악인가?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봤다. 다른 예술들은 세계의 표상을 재현한다. 그림은 시각적 표상을 재현하고 문학은 사건의 표상을 재현한다. 하지만 음악은 다르다. 음악은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 음악의 리듬은 의지의 흐름이고, 음악의 선율은 의지의 욕구이고, 음악의 화음은 의지의 충족이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우리는 의지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마주침은 고통스럽지 않다. 왜 그런가? 음악 속에서 우리는 의지를 관조하기 때문이다. 의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바라본다. 이 관조의 순간 우리는 의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이 슬픔은 일상의 슬픔과 다르다. 음악이 주는 슬픔은 아름답다. 왜 그런가? 일상의 슬픔은 나의 욕망이 좌절되어서 생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프다. 하지만 음악의 슬픔은 욕망과 무관하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슬픔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감정이다. 의지가 섞이지 않은 감정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일시적 구원이라고 본다. 예술을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예술도 결국은 끝난다. 음악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다시 배고프고, 다시 뭔가 원하고, 다시 괴롭다. 그래서 예술은 잠과 비슷하다. 일시적 해방이다. 하지만 이 일시적 해방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만약 아무런 휴식도 없이 의지의 폭정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잠과 예술은 의지의 폭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피난처다. 그렇다면 괴로운 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다. 반성하는 대신 음악을 들어라.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클래식을 듣거나 아무 음악이나 들어라. 그리고 그 음악에 온전히 몸을 맡겨라.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라. 음악이 흐르는 동안 당신의 괴로움도 잠시 멈출 것이다. 또는 그림을 보아라. 좋아하는 화가의 작품을 보거나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보아라. 또는 시를 읽어라.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한 편 천천히 읽어라. 이런 활동들은 반성이 아니다. 이것은 관조다. 반성은 과거를 뒤적거리며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조는 현재의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이다. 반성은 의지를 강화한다. 하지만 관조는 의지를 진정시킨다. 쇼펜하우어는 관조하는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개별자가 아니라 보편적 주체가 된다고 말한다. 무슨 뜻인가? 음악을 들을 때 나는 더 이상 나라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된다.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내 욕망도 사라진다. 오직 음악만 있고 음악을 듣는 순수한 의식만 있다. 이 순간 나는 자유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났다. 평소에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나의 욕망, 나의 두려움, 나의 기억, 나의 후회, 이 모든 것이 나를 가둔다. 하지만 예술을 경험하는 순간 이 감옥의 문이 열린다. 잠시나마 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술을 사랑하는 이유다. 예술은 우리에게 도피처를 준다. 나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을 준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예술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술을 경험할 때조차 의지를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면서도 이 영화는 명작인가 하고 판단한다. 음악을 들으면서도 이 곡은 좋은가 하고 평가한다. 이것은 관조가 아니다. 이것은 여전히 의지의 활동이다. 진정한 관조는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천재는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를 침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의지를 잠시 침묵시킬 수는 있다. 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누워 괴로운 생각이 밀려올 때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라. 반성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면 음악을 틀어라. 자책하려는 충동이 일어나면 시를 읽어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보라. 음악이 당신의 괴로움을 씻어낼 것이다. 시가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가 조금 진정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다. 반성은 자기 혐오의 가면이다. 벗어 던져라. 괴로움은 피로의 신호다. 듣고 따르라. 잠은 작은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이다.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라. 오늘 밤 당신이 침대에 누울 때 이 진리를 기억하라. 당신은 반성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냥 쉬면 된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삶의 비밀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진리.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사유의 정원은 오늘 밤 당신에게 이 선물을 드린다. 반성하지 않을 권리, 쉴 권리,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할 권리. 이 권리를 누리시길 바란다. 좋은 밤 되시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